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두의 정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늑장 대응, 은폐 의혹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려 사흘이나 어이없이 뚫려있던 해안 감시망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큐에서는 제갈량에 비유되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정정용 감독과 만납니다. 사전 녹화로 진행한 정 감독 인터뷰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택시기사들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신문 기고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회동하고 공개 연설에 나섭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이들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에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정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 병력은 해경이 대응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어선에 우리 동해가 무방비로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경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남북 군사 합의 즉각 폐기와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개인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 오늘은 세종시에 이어 서울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학생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은 이달 말에서 7월 초 사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장마는 엘니뇨 영향으로 장마 전선을 밀어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개인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 오늘은 세종시와 서울을 돌며 이른바 전국 순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쪽 집회 현장 나가 계신데 지금도 집회가 진행 중입니까? 네, 지금 전국에서 모인 택시기사 900여 명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행렬의 가장 뒤쪽이 광화문을 지났는데요. 이들은 저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깃발을 휘날리며 공유차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앞서 반대했던 카카오 카풀이 자가용 기반이었다면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요. 승합차를 활용한 넓은 승차 환경에다 별도 교육을 받은 운전기사를 제공해 최근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다가 빠르게 성장하자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된 택시업계 반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엔 택시기사 한 명이 분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선 타다 역시 우버나 카풀과 다를 바 없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합니다. 택시기사들은 타다가 차량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숨통을 조여오고 이젠 고급 택시 시장까지 넘봐 물러설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택시조합은 앞서 오늘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본집회를 마친 뒤 지금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 기자 말한 것처럼 택시업계에선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법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우리 법에는 렌터카의 유상운송 금지법이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건데요. 택시업계는 이를 근거로 렌터카 기반의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11인승 이상인 승합차에 한해서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타다 측에서는 11인승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합법 서비스라고 주장합니다.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간 극적 대타협이 나온 지 석 달여 만에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지난 15일에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오는 과정이 촬영이 된 CCTV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에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자체 동력으로 정박을 했다. 자, 촬영된 당시 상황 어땠던 겁니까? 네, YTN이 당시 상황이 촬영된 항구 CCTV 화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북한 어선이 CCTV에 포착된 건 토요일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6시 14분쯤인데요. 화면을 보면 이 북한 어선이 항구 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진이 만난 목격자들도 북한 어선이 정박할 때까지 군이나 해경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어선은 항구 안 바다에서 두세 차례 정도 방향을 틀다가 제법 속도를 내면서 오전 6시 22분쯤 부두에 정박합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에 떠내려왔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리 자체 동력을 사용해 움직인 겁니다. 또 북한 주민 2명은 배를 항구에 대자마자 배에서 내려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후 오전 6시 54분쯤 해경 순찰자가 처음 출동하고요. 20분 뒤에는 해경 경비함이 도착합니다. 오전 7시 38분쯤에는 해경 경비함이 북한 어선을 줄로 연결한 뒤에 예인해서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무장 병력을 실었던 군 트럭, 이 군 트럭은 해경이 출동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출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해경 경비함이 북한 어선을 예인한 뒤였습니다. 뒤늦게 빈 항구를 순찰한 겁니다. 또 북한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부는 배에 정박한 뒤 항구에 내렸고 당시 북적이던 항구에서 일부 어민들과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에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바다에 표류했고 그래서 바다 위에서 예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CCTV 공개로 군 당국의 거짓 해명과 늑장 대응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삼척항까지 들어온 북한 목선,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12일 우리 측 NLL을 넘어 15일 삼척항에 접안할 때까지 무려 사흘간 우리 해상 경계망은 뚫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추가로 공개가 된 내용을 보면 이 북한 어선 일주일 가까이 항해를 했고 그래서 삼척항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동선을 한번 재구성해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오늘 군 당국이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북한 선원들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튿날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군에 합류한 뒤 이틀 동안 위장 조업을 했습니다. NLL을 넘은 건 12일 밤 9시쯤입니다. 이들은 울릉도 동북방 55km 해상을 거쳐 삼척 동쪽 5km 바다까지 접근한 뒤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15일 새벽 6시 20분쯤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했습니다. 불과 500m 거리에 해경 파출소도 있었지만 새벽 6시 50분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관계 당국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목선이 지난 10일 밤 NLL을 넘어온 뒤 무려 3일 동안 우리 해역을 휘젓고 다녔지만 우리 경계 시스템은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네, 해상 경계가 뚫린 것도 문제지만 군 당국의 말 바꾸기가 불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정경두 장관도 이번 일에 책을 묻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 해군은 동해 NLL 선상에 경비정을 띄워놓고 해상 경계 작전을 펴니다. 혹시 모를 빈틈을 메우기 위해 하늘에선 해상 초계기가 주변 해역을 순찰합니다. 여기에 더해 육군 해안경비부대의 감시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등 3중, 4중의 경계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당초 목선이 해류를 따라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포착하지 못했다며 동력이 있었다면 반드시 잡아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목선 실제로는 28마력 엔진을 달고 있었고 실제 자체 동력을 사용해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또 처음엔 북한 선박이 삼척항 주변 바다에서 발견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나중에 배에 탄 4명 가운데 2명이 부두까지 올라와서 있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발견한 삼척 주민에게 당당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고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작전상 책임을 물을 게 없다던 군의 설명도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으로 뒤집혔는데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0가지 잘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경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눈앞에 책임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말바꾸기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 어선에 우리 동해가 무방비로 뚫렸다는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합동참모본부 국회 보고에서 경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 조사는 군 당국이 아닌 통일부가 주관했고 과거 노크 귀순 때와 달리 작전 범위가 넓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이 내용은 합동참모본부 합참이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한 내용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동해상 워낙 넓은 해역에서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북한에서 온 목선보다 파도가 높아 여러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북한 군인이 내려왔다면 군이 주도해서 합동신문을 했겠지만 민간인이라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주도로 조사가 이루어져 최초 발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계 실패를 합참이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열상 감시기로는 먼 곳까지 볼 수 없고 게다가 속초 해안선을 따라 최신형이 아닌 장비가 배치돼 있어 전력 보강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은 강한 귀순 의지가 있었고 나머지 2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 즉각 폐기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며 강공 모드로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NLL 남방 130km까지 북한 목선이 들어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렸다면서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간첩선이었다면 어쩔 뻔했느냐고 개탄했습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목선이 넘어온 15일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이 평소보다 늘어나 우리 군도 초계기 출격을 늘리고 해상 작전 헬기까지 투입한 상황이었다며 군의 기강 회의를 질타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이 어제 경제 원탁 회의를 중재안으로 냈는데 각 당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각 당 경제통 의원들 또 민간 경제 전문가들이 둘러앉아 현재 경제 상황을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경제원탁회의라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얘기했던 국가부채나 경제실정 프레임과는 무관한 제안으로 보고 구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는 야당의 프레임 공세라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시기나 형식, 방법은 상관없고 어쨌든 경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긍정적인 뜻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뒤집어 씌우겠다는 태도 이전에 경제 문제를 따지자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아무것도 안 하려는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주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에 문희상 의장의 중재안까지 나오면서 경제 원탁회의로 한국당이 극적으로 국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시 주석, 이 노동신문에 직접 기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한반도 문제에서의 진전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도 이런 내용을 앞서 발표했는데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 앞서서 노동신문에 직접 기고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특수한 중요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진전이라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어제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준비한 것으로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일방적인 선핵 폐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미 협상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이 진전된 제안을 내서 북한과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지가 관심입니다. 중국은 그러나 협상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밝혀서 진전된 제안이 북한의 일방적 양보는 아닐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중국이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는 북미 직접 협상을 축으로 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밤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관련 내용이 오가지 않았을까 관측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북중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내일 방북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중 간의 대화가 도움이 되고 또 이번 시 주석의 방북에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어서 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북중 정상회담의 뒤를 이어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북한과 중국이 진전된 안을 내놓는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그리고 시 주석의 방북에 앞서서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회동을 하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북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을 견인하는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조 1차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가장 큰 화두는 북미 협상의 조기 개최라며 미국과 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긍정 평가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조속한 재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의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를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공조 역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친서 전달과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문 외교 등 조윤재 주미대사는 최근 이런 흐름을 거론하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북미 대화 재개의 희망적 신호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첫 북미 간, 남북 간 직접 소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동향이라고 보여집니다.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남북미 중의 연쇄 정상회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까지 6월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시계는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이끄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도훈 비건 한미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나란히 한반도 관련 기조연설에 나서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이렇게 시 주석의 내일로 예정된 평양 방문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은 북한과 지역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고 비핵화 협상을 공동으로 추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방문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구상이 무엇인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상이 무엇인지 정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냈다.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고요. 그 오늘 오전 중에 이제 통일부 당국자들도 자료를 이제 살펴보고 자료를 조금 간단하게 냈는데 네. 최초입니다. 이제 노동신문 일면에 기고문 형식으로 중국의 국가주석이 기고한 것은 처음입니다.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 2005년과 네. 2001년에 각각 후진타오 주석과 장쩌민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적은 있어요. 네. 그때는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이면에 도착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이제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물론 그 명의는 중국 국가주석의 명의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국가주석이 노동신문에 자기 이름으로 어떤 문건이 나간 것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되지만 기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면으로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가기 전에, 그죠? 그렇죠. 가기 네, 전이죠. 가기 가기 전도 그 네.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특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례적으로 기고문을 올린 뭐 시주석의 의중이랄까요? 의도라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기고문 내용도 상당히 이제 길고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선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북중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정책 홍보 차원으로 보이고 먼저 북중 친선 관계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장을 써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을 강하게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 총력 집중.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북측과 함께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기고문에서 한 문장만 남겨놓는다면 이 문장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북쪽과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해놓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제는 전통적인 북중 친선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고 싶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이번에 북중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네. 누가 초청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누가 말씀드렸는데 주도했느냐? 그렇죠. 이것은 네. 오늘 기고문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많이 반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에 비해서 많이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구체화됐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북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좀 미리 공개한 측면도 있고 그렇다 보면 결국 비핵화 협상과 좀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네. 했습니다. 북중 간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북중 친선 관계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북중 친선 관계를 좀 더 풍부하게 새로운 내용으로 풍부하게 좀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또 북중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를 해서 확대를 해서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 그런 내용이 또 들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반도 또는 동북아 지역을 이제 겨냥을 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요 마지막 부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문제 이 문제가 바로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위급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 시 주석이 방문하면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 이에 대한 시사점은 없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사점은 있는데 이제 경제 지원을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중간쯤 절충선에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로 소주제가 나오는데 이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그 교류와 협력 분야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청년, 지방 이런 것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통상이 없습니다. 네. 금융도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이번에도 없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을, 교류와 협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선물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경우는 당장 북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대규모 지원은 아니지만 네. 대북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많이 지원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중국이 비핵화 관련해서는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을 도와줬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중국의 입장 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비핵화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에 네. 대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이제 중국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에서 중국의 비핵화라는 논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관한 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바꾼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그 점은 심지어 미국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의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고 그 강대국들이 핵무기 보유의 특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그 강대국의 특권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도 손해를 봅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은 5개 나라 강대국의 특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에 문제가 없고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할수록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을 합니다. 이것이 다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계속 증강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 보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쪽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내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네. 소화할 텐데 어떤 일정들을 소화할까요? 굉장히 짧아서 사실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순안공항에 이제 항공편으로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오면 그랬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퍼레이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정상회담을 할 테고 국빈 환영 만찬은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집단 체조를 관람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오전에는 북중 우이탑이라고 하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 모란봉 구역에 있는 30m짜리 큰 탑인데 거기에 찾아가서 같이 이제 일정을 같이 하는 그런 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친구를 잔혹한 수법으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물고문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조롱하는 랩까지 만들어서 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10대들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줄줄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9일 원룸에서 친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들입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애초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게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어찌나 맞았던지 피해자 몸은 성한 곳 하나 없었습니다. 피부 괴사와 갈비뼈 골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폭행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들통날 것을 염려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받는 것도 막았습니다. 몸 전체가 전부 다 두드러 맞은 몸이 있고 그 정도 많이 두드러 팼다 이 말이야. 엄청나게 하죠. 엄청 상처가 많았어. 갈비뼈도 막 부러져봤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영상도 찍었습니다. 심지어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피해자 머리를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이렇게 때리다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괴롭힘을 한 이유는 단 하나, 재미삼아였습니다. 경찰은 가해 10대 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 그의 6살짜리 아들은 뜻하지 않게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유일한 상속자이지만 미성년자인 아들, 이 아들의 친권자로서 고유정이 갖고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친권을 박탈하는 건 가능한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팩트 Y, 이정미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은 고 씨의 폭력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도 친권과 양육권을 내줬습니다. 당시 만 3살에 불과했던 어린 아들에겐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혼한 만큼 숨진 남편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직접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자는 이제 만 5살이 된 아들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고유정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 보호와 살고 지정은 물론 징계와 재산 관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고유정의 친권을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친권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 사전 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을 빼앗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엄격합니다. 친권자가 현저한 비행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견자를 정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친권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고유정의 친권은 박탈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친모가 친부를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친권 상실의 원인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현 남편이 자동으로 넘겨받진 않습니다. 친권 자동 승계는 2013년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사라졌습니다. 배우 최진실 씨가 숨졌을 때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 씨의 친권이 부활한 것이 비판을 받으면서 법원 결정 없이는 승계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설령 승계가 가능하다 해도 현 남편은 전 남편의 아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족은 고유정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박탈하고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외조 부모가 계속 양육해 왔다는 점에서 법원이 친권만 박탈하고 아이의 정서를 위해 양육 환경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지만 아직 장마는 이르다고 합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지각장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장마 전망과 원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훈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요즘 마치 장마가 시작된 것처럼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 본격적인 장마는 오히려 예년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지만 장마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는 아니고요.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먼바다까지 형성돼 있는데요. 아직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북상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장마 시작일을 보면 제주도는 6월 19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보통 오늘쯤 장마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남부는 6월 23일, 중부는 6월 24일에서 25일입니다. 하지만 올 여름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지 못하면서 장마 전선의 북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장마 전선을 가로막아 지각 장마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럼 올 여름 지각 장마는 언제쯤 시작되죠?
네, 일단 기상청은 장마의 시작과 끝 예보를 지난 2009년부터 중단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장마가 불분명해지면서 장마 기간을 예보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압기의 흐름을 보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이달 말쯤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는 7월은 돼야 본격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7월에 장마가 시작된 건 중부가 5차례, 남부는 4차례에 불과합니다. 장마는 늦게 시작되지만 장마 기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확률은 여전히 높아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어젯밤 일본 동북쪽 니가타와 야마가타 현 일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해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한때 쓰나미주의보까지 발령됐지만 별다른 피해 없이 새벽에 해제됐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니가타시 전경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상하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집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우와! 너?みんな大丈夫か? 초등학교에 있는 스모 연습장은 지붕만 남은 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편의점 바닥은 와인으로 흥건합니다. 진열대에 있던 와인병이 떨어져 깨지고 다른 물건들도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진은 밤 10시 22분쯤 일본 동북부 니가타와 야마가타현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최대 규모는 6.7, 일부 지역에서는 도저히 그냥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심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정한 10단계 흔들림 등급 중 2번째로 강한 수준입니다. その時はもう俺は寝てたからもうぐらっと来てドーンと突き上げられてドンドンドンドンドンドンってもう家が潰れるかと思った. 바닷가에는 지진 발생 직후 1m 정도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보가 발령됐지만 별다른 피해 없이 새벽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지진 당시 책장 등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거나 피난 중에 넘어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지진 영향으로 일대 9천여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기고 신칸센 운행이 최대 3시간 지연됐지만 모두 복구됐습니다. 特に今後 2,3 日程度は、規模の大きな地震が発生することが多くありますので、特に注意してください. 방재당국은 강진이 발생한 지역에 최근 잇따라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면서 여진에 의한 산사태나 주택가 토사 붕괴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재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 20명의 후보가 첫 TV 토론을 열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해 16개월이 넘는 미국 대선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With every ounce of heart and might and sweat and soul, we're going to keep making America great again. And then we will indeed keep America great. 행사장을 꽉 채운 2만여 명의 지지자들은 연신 환호로 답했습니다.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지키기 위해 트럼프를 다시 뽑아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기록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Our economy is the envy of the world. Perhaps the greatest economy we've ha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미국 민주당도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후보 20명이 첫 TV 토론을 열면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에서입니다. 플로리다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미국서 세 번째로 많은 선거인단인 29명을 보유한 곳입니다.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 가운데 1위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10% 가까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정면 승부로 시작된 2020 대선 대장정의 막에 오르면서 어떤 이변이 연출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렇게 해상 감시망이 뚫렸다는 지적과 함께 해상판 노크 귀순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짚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 늑장 대응, 또 은폐 의혹, 군 기강 해이로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130km나 떨어져 있는 넘어서 삼척항까지 정박할 수 있었는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좀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그 동해안의 바다의 그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여러 차례 아마 그쪽을 왕래하면서 오로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명은 이제 그 특수부대 군복을 상하에 이제 입고 있고 물론 군인은 아닙니다만 네. 두 명도 비교적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원래부터 4명 다 귀순하려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고 네. 또 중간에 시동을 켰다 껐다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름을 아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인데 좀 더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4명 다 처음엔 귀순하려고 결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좀 수화기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네, 일단 저희가 그 앞서 국회를 현장 연결해 보니까 합참이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 경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합참의 네.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뭐 제가 군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작은 목선 이런 것들은 원래 나무나 이 플라스틱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뭐 AN-2이라든지 이런 그 특수공작용 비행기가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 기능을 가지는데 네. 지금 볼 때 작은 요 목선 길이가 10m, 높이가 2.5m밖에 안 되는 예. 이런 초소형 동력선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제때 발견한다. 저도 DMZ를 통해서 넘어왔습니다만은 그것을 꼭 그 기강회의나 어떤 뭐 군의 어떤 잘못된 판단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 되겠습니다만 네. 그 제때 발견하는 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국이 당초 설명하기로는 선박의 높이가 파고보다 낮아서 이 파도로 인한 반사포로 인식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파도가 높으면 그 종점에 올라왔을 때는 살짝 잡혔다가 또 파도 중간에 내려가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점들을 볼 때 군이나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그 배를 놓치려고 했을 리는 만무하고 어쨌든 그때 발견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 요소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YTN이 단독으로 좀 입수한 화면을 보면 지금 보면은 군이 해경이 출동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좀 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군의 이런 네네.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것도 역시 이 배가 정착한 지점이 군이나 경찰이 경계망에서 좀 벗어난 그런 소외된 지역에 내렸고 네. 심지어 이제 우리 민간인한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네 북한제 핸드폰을 분명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으로는 전화가 될지언정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 통화가 안 되고 우리 전화기를 얻어야 그 탈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모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도착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아마 핸드폰을 빌린 모양인데 네. 어쨌든 그것도 참 그 사람들이 도착한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에 따라서 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철조망도 걷어내고 그런 점도 있지만 네. 그 경계 꼭 회의보다는 그 지점에 따라서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그 목선이라서 탐지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평소에 해상 경계 작전은 통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면 뭐 3중, 4중 경계망이 무용지물이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북한 목선이 이번에 9일날 떠나서 네. 그 도착한 시간이 이제 새벽 6시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심야에 이 사람들이 아주 계산을 잘해가지고 심야에
우리 해안선도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뭐 여느 시간에는 경제를 잘하지만 심야에는 뭐 어느 군이나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심야에 들어왔겠느냐 보면 혹시 기관총 사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해서 심야를 통해서 접근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걸 대비해서 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들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장비 문제도 좀 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밀착, 그러니까 이것은 그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반사선에 의해서 역시 뭐인가 나타났다 이런 게 제각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상 순찰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뭐 동해안에서 자주 북한 어선들이 출몰하고 탈북 사태도 일어나기 때문에 네. 역시 이런 좀 재래식 그 경제 방식입니다만은 순찰을 자주 강화한다면은 이런 말하자면 놓치는 이런 결함들은 빠른 시일에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당국에선 군인이었으면 그 조사를 군이 주도했겠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통일부와 국정원이 주도했다. 그렇다 보니 또 최초 발표에 혼선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할까요? 네, 그 점도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민간인 복장에 군복을 입었지만 계급장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현역 군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또 분석일 수는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다 군부대가 배를 가지고 잡아서 자기 군부대로 작업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 소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복장 외모만 가지고 소속 여대가 이제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그 합동조사팀도 좀 더 이런 데 보강을 해서 제때 조사해서 이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지 거기서부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새로 밝혀지는 걸 보면은 안타까운 점이 좀 없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해상 경계 감시망 구멍이 뚫린 부분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주민뿐 아니라 식당 자영업자들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이 돼야만 정상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서구의 삼계탕 식당입니다. 붉은 수돗물 파문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서 조리하고 수도꼭지에 필터를 달아 설거지하지만 오염된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손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외식을 가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생수를 쓰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다가도 지금 저희는 생수를 씁니다 하고 이제 붙여도 놨고. 연일 수돗물 현장 점검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종도 통합가압장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적수 사태를 목격했습니다. 이곳의 필터에서도 여전히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건 시민들이 먹는 급수가 아니라고. 급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붉은 수돗물 파문이 명백하게 인재로 판명된 가운데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인천시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맹비난했습니다. 물길을 돌리기 전에 문제의식 전혀 없고 매뉴얼도 따르지 않고 분리하면 숨기고 거짓말하고 어제 환경장관도 100% 인재라고 했잖아요. 터질 것이 터진 겁니다. 공촌 정수장의 이물질 제거를 마친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이전 상태 회복을 목표로 해서 송수 관로와 배수지 그리고 급수 구역별 정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오는 23일이면 신사임당 초상화가 새겨진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꼭 10년이 됩니다. 초기에는 지하 경제를 키우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5만 원권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요? 백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만 원권이 세상에 나온 첫날, 아침 일찍부터 한국은행 앞은 5만 원권을 바꾸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문 닫아.
좋은 1년 번호 지폐를 받기 위해 은행마다 줄을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7시, 9시 10분에 왔대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새돈 바꾸려고 왔지. 오는 23일 신사임당 초상화와 22가지 위조 방지 장치가 담긴 5만 원권이 발행 10주년을 맞습니다. 45일 동안 8단계에 걸쳐 만들어진 이 5만 원권은 이처럼 만장 5억 원씩 포장돼 한국은행에 유통됩니다. 5만 원권은 지금까지 40억 장 가까이 발행됐는데 금액으로는 196조 원이 넘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된 화폐 가운데 금액과 지폐 장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현금 사용 행태를 보면 5만 원권은 거래용 현금의 43%, 예비용 현금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만 원권은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경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5만 원권이 중심 화폐로 자리 잡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원권 5장의 역할을 하면서 한 해 600억 원의 화폐 관리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압수표를 많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자기압수표 관련 비용도 많이 절감이 돼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국민들께서 현금을 사용하실 때 많이 편리해진 점이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율, 즉 환수율이 다른 지폐보다 턱없이 낮은 5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돈이 비자금 등 지하 경제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1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효성그룹 세무조사가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효성은 현재 총수 일가의 변호사 비용 수백억 원을 회사 돈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효성그룹 세무조사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조세 범칙조사위원회를 거쳐 범칙조사로 형식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범칙조사는 기업의 탈세 수법이 사기 같은 부정한 방법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진행됩니다. 비용 지출과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하고 조세 포탈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면 검찰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이 총수 일가의 변호사 비용과 회장 사저 시설비 등의 회사 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효성의 탈세 혐의 규모를 3천억 원 가량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법인과 총수 일가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1,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도 탈세 혐의가 인정돼 실제 과세가 이뤄지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늘 서울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쉬어갔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5.4도에 머물렀고 볕도 강하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나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비나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약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 영향으로 일부 중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 뉴스큐 2부에서 뵙겠습니다.